다섯 번째, 중국의 패권 도전은 아직 이르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러 약점들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체 세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서의 수명을 다할 것일까? 많은 이들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을 추월하거나 최소한 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재정은 풍부하고 베이징은 이 새로운 부를 활용해 동맹을 끌어들이고 적을 억제하며 군을 현대화하고 주변 지역에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대내 신제국주의적 전략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핵심은 중국이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반대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빚어낸 선입견일 수 있다. 오늘날 경제 성장은 과거처럼 군사력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흥 강국의 부상이나 기존 강국의 몰락은 그 어느 때보다 실현되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과 글로벌 차원에서 대등한 강국이 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인 중국은 여전히 과학 교육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시간적 격차를 안고 있다. 더 큰 도전은 정치 체제의 안정성이다. 시장 자본주의와 공산당 일당 독재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이미 정점을 지난 측면이 있지만 군사적 우위는 여전히 건재하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인 동맹 구조는 워싱턴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 정치에서 권력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향후 수십 년간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심의 세계는 주요 강대국 간의 전통적인 위험인 전쟁을 피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동시에 미국은 테러리즘이나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할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지도력의 부담은 재정 악화 속에서 점차 무거워질 것이며 경쟁하는 우선순위 간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미국이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과거 종종 부족했던 외교 정책의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패권은 단순히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국가 규모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많은 국가로부터 신뢰, 문화적 성숙, 그리고 세련된 외교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양되는 것이다. 슈퍼파워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진입장벽.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기술 경제 격차는 만약 슈퍼파워 지위가 단지 지역적 힘의 행사 능력만으로 결정된다면 그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슈퍼파워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있고 그 기준은 매우 높다. 정치학자 베리 포젠이 말한 통합 지휘력은 항공, 우주, 해상에 대한 통제와 함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 능력을 구성하는 14개 시스템 범주를 살펴보면 미국이 다수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수십 년간의 과학기술 산업 발전의 누적 결과이다. 중국이 이들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미국 수준에 근접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은 거대한 과학적 산업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중국은 연구 개발 투자와 이공계 졸업자 수를 빠르게 늘리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비와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 같은 장애물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첨단 무기 시스템을 조달 개발해 왔다. 무기 체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복잡해졌고 개발 기간도 길어졌다. 1960년대 항공기는 약 5년 만에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부품 수와 코드라인 증가로 개발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오늘날 최첨단 전투기 설계 제작에는 15년 내지 20년, 군사 위성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학산업 기반을 갖춘다 해도 실물 능력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방계획자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합지휘력은 대형 방위 프로젝트를 감독, 운영할 조직적 역량을 요구한다. 미국은 연구소, 방산업체, 관료 조직 등에서 실천을 통한 전문성을 수십 년에 걸쳐 축적했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 그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조직적 학습은 개인의 능력으로 대체되기 어렵고 단지 사이버 절도나 정보 유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방위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는 평가가 많다. 탄도미사일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고성능 재래식 무기체계 설계, 대량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고성능 항공기 엔진을 대규모로 생산하지 못해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수중전 분야에서도 장비와 경험 면에서 부족했고 조용한 핵 잠수함을 대량 생산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잠수함 설계 역량은 한국 등 일부 국가보다 뒤처진다고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첨단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특수한 인력 훈련 정보 처리 인프라가 필요하다. 무기 자체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육해공 우주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운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모함 전투군을 작전 배치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함정과 항공기, 병력의 실시간 협력이 필요하다. 드론 운용처럼 단순해 보이는 체계도 수집도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동에 옮길 조직적 기술적 역량이 있을 때 비로소 효과적이다. 따라서 통합지휘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는 어떤 군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 작업은 유연성과 권한 위임을 중시하는데 중앙집권적이고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가진 군대는 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의 군사 조직 특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포괄적인 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 중국의 미래 강대국 부상과 관련한 예측에서는 경제 둔화, 심각한 환경오염, 만연한 부패, 취약한 금융시장, 미비한 사회 안전망, 급격한 고령화, 불안정해진 중산층 등 시급한 국내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발목을 잡지만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과학기술 면에서 역량이 많이 뒤처진다는 것이다. 과거 떠오른 국가들은 한국들은 타국을 앞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과 문명을 창출했을 때 지속력을 가졌다. 따라서 중국은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훨씬 더 줄이는 것을 넘어 중국만의 글로벌 표준을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일반 목적 기술 GPT를 확보해야 한다. 힘으로 얻은 패권은 힘으로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나 문화, 제도, 기술로 구축한 영향력은 수명과 번영의 기간이 길다. 중국은 매일 고급 기술 제품을 대량 수출하지만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그 의미가 과장될 수 있다.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부품을 수입해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이고 주도권도 해외 다국적 기업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 중국 토종 기술 기업의 성장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등 중국과 기술제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범용 핵심 기술의 원천성과 표준화 주도력에서는 아직 제한이 있다. 기술 역량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보면 현 위치가 선명해진다. 세계은행, 월드뱅크, 지식상권 사용료, 로열티 앤 라이센스비, 통계기준, 미국은 지급과 수치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이고 순수치국이다. 2022년에서 2023년 추정치 기준으로 미국의 수치액은 약 1250억 달러 이상, 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중국은 수치액이 약 80억 내지 100억 달러, 지급액이 약 400억 달러 수준으로 순지급국이다. 즉 미국은 고부가 기술, 소프트웨어, 브랜드 자산의 원천지 역할을 하며 중국은 여전히 해외 IP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이 격차의 요지는 간단하다. 수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약 1100억 달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지급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다소 적게 지불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P 순수치국, 중국은 IP 순지급국이라는 지위가 공고하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고부가 기술과 브랜드의 공급자임을, 중국은 기술 내재와의 폭이 제한됨을 시사한다. 미중 간 3극 특허 격차를 요약해보면 연간 3극 특허 수가 미국은 약 1만 건, 중국은 약 1000 내지 1500건, 격차가 약 8 내지 10배. 산업 중심을 보면 미국은 첨단 기술과 바이오, 항공, 반도체, 중국은 전자, 통신, 기계 중심. 격차를 보면 기술 질에서 격차가 있음. 기술 격차를 보여준 또 다른 지표는 3극 특허다. OECD WIP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IT, 바이오, 항공우주, AI 등 고부가 산업에서 매년 1만 건 이상을 꾸준히 제출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한다. 반면에 중국은 총 특허 출원수에서 세계 1위임에도 3극 특허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즉 양은 앞서나 질과 글로벌 권리와 범위에서는 아직 격차가 존재한다. 이처럼 양적 특허에서 중국은 세계 1위를 차지하지만 질적 특허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표준과 시장을 겨냥한 고가치 권리화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동맹망의 규모와 신뢰도, 경제, 군사, 지표 전반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또한 노벨상, 피인용 등 질적 학술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의 우위가 뚜렷하다. 아래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를 정리한 내용이다. 미중 간 노벨 물리화학 생리학 및 경제학 수상자를 비교해보면 물리학은 미국 수상자는 1901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 약 100명 이상이었지만 중국 본토는 수상자 수가 물리학에서 2명, 격차가 50배. 화학은 미국은 약 70명인데 반해서 중국은 1명.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미국은 100명 이상이지만 중국은 0명. 경제학은 미국이 60명이지만 중국은 0명. 학술 논문 발표 수를 보면 인용수 격차를 보면 논문 발표 수가 미국은 60만 내지 70만 건이지만 중국은 80만 내지 90만 건으로 중국이 수량에서는 앞섬. 논문 인용수가 미국은 약 900만 회 이상이지만 중국은 연 약 500만 이하, 미국이 약 2배 많음. 고피인용 논문 비율을 보면 미국은 40% 이상이지만 중국은 15 내지 20%, 미국이 2배 이상. 분야별 논문 영향력을 보면 의학 생명과학에서 미국 점유율은 45%이지만 중국 점유율은 5 내지 8%. 물리학은 미국이 30 내지 35%이지만 중국은 20 내지 25%. 컴퓨터 과학은 미국이 35%이고 중국은 30%. AI는 미국이 25내 30이지만 중국이 30내 35%. 그래서 AI 분야만큼은 중국이 미국을 역전했다.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권력 전환을 가름하는 지표로서 단순 GDP는 양국의 실제 격차를 과소평가한다. 한 가지 예로 환경 훼손으로 인한 정화 의료 지출은 GDP의 플러스 요인으로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명 단축과 비용 증가로 경제 역량을 악화시킨다. 또 다른 문제는 GDP가 원래 20세기 중반에 제조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식 기반의 글로벌화된 생산을 가진 국가일수록 그 경제 규모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유엔이 2010년 제시한 포괄적 부지표는 GDP가 중국의 상대적 힘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인간의 삶의 질, 지속가능성, 환경, 형평성 등 전통적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한다. 포괄적 부는 생산, 인적, 자연 자본을 합산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부를 측정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국가의 자산을 제조된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세 자본을 합친 포괄적 부의 절대적 규모가 세계 최대이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한다. 중국 역시 빠른 성장으로 2위권에 근접했고 1992년부터 2019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절대액 자체보다 구성별 기여도와 성장률을 중시하며 종합하면 미국의 포괄적 부는 약 144조 달러, 중국은 약 32조 달러로 미국이 4.5배 수준으로 크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무관하게 미국은 자원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앞선다. 과거에는 떠오르는 국가들의 선도국과 유사한 기술력을 확보하면 경제 성장과 함께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은 핵심 원천 기술에서 격차가 남아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군사적으로 단기간에 추격하기 어렵고 전 지구적 전략 동등자보다 영내 핵심 플레이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9.11 테러,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글로벌 표준 규칙 설정 권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이 과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미국에 던져진 숙제 1991년 구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적 우위의 지속과 경제적 패권의 약화가 미국의 절제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시험은 네 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동맹을 압박해 단기적 이익을 챙기려는 유혹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여러 면에서 워싱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려는 충동은 늘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국 특히 주요한 동맹국과의 거래에서 미국이 항상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속고 있다고 말해온 맥락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현대 국제 질서의 핵심 규범은 구성국들이 상대적으로 군사 우위를 추구하는 대신에 제도적 네트워크와 공동 규범을 따르기로 할 때 미국이 그 지위를 동맹을 착취하는 데 남용하지 않는다는 신뢰다. 워싱턴이 이득을 얻기 위해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많은 대통령들이 다양한 순간에 자제를 보였다. 반대로 미국이 과도한 이익 추구로 권력을 남용하면 리더십과 질서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 같은 국가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때 미국은 과잉 반응할 유혹을 받을 것이다. 과거 떠오르는 강대국, 예를 들어 독일, 일본, 소련은 대체로 경제보다 군사력이 앞섰다. 반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더 클 것이다. 이는 국제 질서에는 비교적 안정적 파급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적 방식의 도전을 시도한다는 뜻이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 대부분은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베이징의 위신을 높일 수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인식과 선택은 향후 미중 경쟁의 성격은 물론 21세기 국제 질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워싱턴은 베이징을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감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도전을 자극하는 제로섬 대치보다 낫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3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논란이 좋은 예다. 중국은 AIIB를 통해서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인프라에 투자하려 했다. 대출 기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큰 해를 끼치거나 글로벌 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은 낮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맹의 가입을 막으려는 공공 애교 캠페인을 벌였고 동맹들은 미국 반대도 가입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제로섬 대치와 외교적 패배를 자초했다. 셋째,
미국은 핵심 이익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항상 겪는다. 냉전기 미국의 베트남,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이 그 예다. 오늘 미국에는 동등한 경쟁자가 부재하지만 이 유혹은 유전하다. 오바마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는 전략 격언으로 내세워 신중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무모한 개입이 대전략 수행 능력을 해친다면 올바른 지적이었다. 다만 공을 놓치지 마라. 즉 핵심 목표 주요 지역의 안정과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대한 집착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핵심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군사 태도를 피해야 한다. 예컨대 베이징의 A2, AD 역량 강화로 중국 인근에서의 미 군사작전 비용 위험이 커졌다. 워싱턴의 대응은 전략 목표의 재정의에 달려있다. 1990년대 같은 완전한 군사력 자유를 되찾으려 들리면 충돌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목표를 동맹 방위와 유리한 제도 경제 질서 유지로 한정한다면 관리 가능한 도전이다. 자체 A2, AD 전략을 명확히 채택하면 중국의 군사력 상승 속에서도 억제와 동맹 방어가 가능하다. 태평양 공중 해양 전투 개념과 달리 이 접근은 전투가 신속히 본토 타격으로 격화된다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에 제1열도선 내에서 중국의 활동 능력을 제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전략 아래 미국과 동맹은 중국이 이미 해 공군을 해안에서 밀어내려 섰던 수단을 여기 이용한다. 그런 점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 쿼드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공고하는 핵심이다. 관세 전쟁으로 이런 유용한 수단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의 제1열도선 전략의 일방적 양보를 하는 자충수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로벌 경제 안보 질서를 형성해온 선두주자로서 미국은 다양한 전략 레버를 보유한다. 격차 확대의 부담을 동맹과 분담하려는 미국 혹은 더 바람직하게는 동맹들이 중국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역에서 나토, EU에 준하는 경제 안보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이 가진 또 다른 자산은 국제법이다. 영토 분쟁보다 경쟁의 장에서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세 부과를 택했다면 그것은 여러 대안 중 최악의 수에 가깝다. 더구나 이해 충돌 소지가 큰 가족 기업을 동원하는 방식은 미국의 자화상을 사익 추구의 권위주의 국가처럼 보이게 만든다. 어떤 접근이든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서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영토 그 자체가 아니라 전략 전술이 더 넓은 질서에 미치는 파급이다. 중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실수를 유발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서 지위를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굳이 무력을 동원해 미국을 쓰러뜨릴 필요는 없다. 스포츠에서도 상대의 실수 유도가 가장 효율적 전략일 수가 있다. 중국은 현 상태를 정면 도전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미국도 중국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